풍요와 안정을 도모하고 액을 멀리하는 날 단오입니다. 사실 설날 추석과 함께 이 3대 명절이라 부를 만한 날인데 언젠가부터 잘 챙겨지지 않게 된 것 같죠. 저는 단오하면은 씨름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단오에 어울리는 푸르고 청명한 하늘이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의 장수와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 평정을 기원하며 시작해볼까요? 2월 22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유튜의 곡으로 시작해봤어요. With or Without You. 양유민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박지님, 오늘 단오군요. 전 창포물에 머리 감기요. 머릿결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더불어 머리숱도 채우고 싶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창포물에 진짜 머리를 감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어렸을 때도 저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창포물이 뭐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창포물 운운하는 샴푸 광고는 많이 봤었는데 창포? 잘 모르겠어요. 홍미애님, 머리숱도 채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바로 모르겠다 그랬네. 홍미애님, 여기는 양산입니다. 단오날 양산 하늘 청명하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웅디 목소리처럼 청명해지려나요? 말씀해 주셨어요. 어이구, 단오 이른 시간까지는 아니구나. 정호 덕담 감사합니다. 신재수님, 이정호님, 김경민님, 김차영님, 김혜원님, 김미애님, 8259, 3373, 0760 쓰시는 분, 예,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꼬박꼬박 찾아와서 챙겨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자,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창포는 풀입니다. 뭐 아는 척하고 있어. grass. 자기도 물어봐놓고. 풀. 저도 밖에서 알아놓고 왔어요. 박강일 작가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감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박강일 작가님도 안 감아봤을걸. 알기만 하는 걸 거야. 아니 본인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대요. 아, 그래요? 네. 창포가 풀이다. 근데 뭐 특정 지역에는 아직도 그걸로 다려가지고 감는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쥐포를 쥐포? 먹는 쥐포? 말리지 않고 땅에 심으면 창포가 미안해. 집에 가세요. 예. 자, 오늘 단오. 단오 큰 명절인데. 굉장히 큰 명절이죠.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큰 명절이었는데 예. 중국에서는 훨씬 큰 명절이에요. 이 동북아가 다 사실 큰 명절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또 유난히 며칠 동안 쉬고 이렇게 기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무조건 뭐 하면 며칠 쉬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다 같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막 3일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3일이 뭐야? 막 일주일씩 걸리고 하니까 막 대사관도 쉴 만큼 굉장히 큰 하나의 행사 명절이라고 하고요. 예. 네, 음력 5월 5일이어가지고 이 숫자가 겹친다라는 걸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단오에 그 씨름 방송 늘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은 아침마다 저기 스모 방송 크게 한다 그러고 다들 크게 지내는 명절인데 아무튼 뭐 여러모로 기쁜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날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타이타닉 보러 간 잠수정 실종입니다. 봤어. 아직도 찾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잠깐, 이 골든 타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봤는데 10시간 미만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까지죠. 네.
근데 이 뭐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 오 맞아요. 제가 그 두들기는 소식도 소리 같이 탐지했다고. 가져왔는데.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잠수정 소식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예. 한번 해보면요. 예. 타이타닉호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1912년에 영국에서 출항했던 배고요.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는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됐는데요. 예. 이 잔해를 보고자 하는 관광 상품이 나왔어요. 잠수정을 타고 심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정원에 4일간의 비상산소 공급 장치가 달린 이 잠수정에 타가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잠수정의 이름은 타이탄이었고요. 이거 벌써 근데 타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거 유명한 사람 중에. 오, 맞아요. 돈 많이 주고 이거 이렇게 관광 상품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드는구나. 25만 달러고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억 2천만 원. 근데 그 돈을 주고 이 잔해를 보고 싶구나. 그렇죠. 야 신기하다.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탄 거고 예, 그 중에서는 이 잠수정을 운영하는 회사의 CEO도 탔고요. 예. 네, CEO도 직접 탔다고 하고 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해미쉬 하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주 여행도 이제 민간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간 건데 이번에 그 사고 난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타고 예. 있는 사람들. 요 전에 이제 그 무사히 갔다 온 사람들도 이제 인터뷰 모아놓은 걸 봤는데 다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오, 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더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조금 약간 불안하긴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두컴컴했다. 저도 기사 보긴 했는데 뭐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 어떡해. 애도 있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사히 이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너무 빨리 연락이 끊어진 거고요. 옹디가 얘기를 한 것처럼 구조 요청으로 추측되는 소리가 30분에 한 번 간격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측을 하건데 여기 안에 전문적인 잠수정을 이제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항해하시는 분들이 타고 있다 보니까 예. 30분에 한 번 두드리자라고 주도를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신호를 이렇게 몇 번 주기적으로 보내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보내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해요. 아유 왜 못 찾지? 에휴,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을 주변을 수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로봇 잠수정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양국에서 인력을 투입한 상황인데요. 아직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살펴봤는데 구조를 했다라는 소식은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며칠째야. 오늘까지가 골든 타임이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네. 좀 꼭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대요. 그 우주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이제 우주 뭐 정말 그 개발까지 가는 인류의 그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을 했고 이 지구 근처까지는 다 우리 또 사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다. 맞아요. 라는 정도인데 심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해가 무서워. 사실은 이 잠수정은 또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 전문가들도 꽤 많았대요.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제품 테스트하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수정을 조정하는 게 우리 게임하는 조이스틱 있잖아요. 예. 그걸로 조정을 하는 거래요.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전에도 경고를 했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들어가 있고 회사는 책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고 탑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꼭 오늘 안으로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유네스코 세계유산 축전 개최입니다. 네,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로 차례대로 세계유산 축전이 개최가 되는데요. 의미 있는 나들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지? 축전?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각지에 이제 유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달마다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번 달에는 어디, 이번 달에는 어디. 맞아요. 식으로. 그래서 7월부터 10월이니까 4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지역씩 집중적으로 우리가 둘러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개최가 되는 거고요. 예. 2020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는 4번째입니다. 근데 2020년부터였는데 이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꽤 많은 분들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엔데믹을 맞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경북 안동이랑 영주, 수원, 제주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했었구나. 맞아요. 4번 진행됐었고 자, 이번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받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곳은 바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아름답지. 그렇죠. 예. 여기서 공주 공산성 그리고 무령 왕릉 등등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미디어 아트 그리고 비언어 창작 공연 등이 아주 화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남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PPT도 하고요.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전남은 처음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서남사랑 춘천 갯벌 일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갯벌을 함께 걷고요. 예. 갈대길도 함께 걸으면서 이 자연,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잔뜩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PT를 했으면은 그건 사실 이게 그 백제 PT 한 거네. 그렇죠. 백제가 짱 하면서 백제가 이긴 거네. 요 올해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월별로 그 순위는 아닌 거고요. 전국에서 4개의 도시들이 선정이 된 거죠. 분위기 재밌겠다. 네, 탑4 이런 느낌으로. 가을에는 9월에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 축전이 열리는데요. 수원 화성은 3년째 선정이 됐어요. 예. 네,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정이 돼 있고 또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거는 벌써 4번째. 그러니까 4번째 행사인데 4번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제주도는. 제주니까. 네, 멋있잖아요. 그래서 화산섬이랑 용암동굴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숨길 원정대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마을 7곳에서 진행되는 마을을 찾아서라는 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용암동굴. 네, 저 사진 보고 왔거든요.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나 멋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나 멋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몰라 나랑 취향이 안 맞아. 아, 취향이 안 맞은 건가? 저는 사진 이거 조사하면서 사진 보는데 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왔거든요. 이런 그 동굴들이 내가 공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왜 어떤 느낌에서 별로였어요? 디센트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네. 참 이 좋은 기회, 특히 네. 또 휴가 시즌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 아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대부분 무료라는 거. 최고다. 네, 무료니까요. 의미 있는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세계유산축전 통합 홈페이지 가시면은 또 여기 자세한 일정이나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뒤에서 나옵니다. 뒤 네, 보기 들으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보기 드립니다. 맞춰주세요. 아주 쉽거든요.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7월부터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행사가 열립니다. 무엇일까요? 1번 세계엑스포, 2번 세계유산축전, 3번 올림픽.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세계유산축전이었죠. 자, 정답자 박완님, 이신영님, 5927, 0509, 9630 쓰시는 분들 5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서지아님, 탁정호님, 목희수님, 김화숙님, 오영수님, 이금림님, 5738 쓰시는 분, 신윤경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들인가 봐요. 잘 오셨어요. 재밌게 들으시고. 신윤경님은 등산하면서 듣고 있어요. 정상 찍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날씨도 좋고 웅디 목소리도 좋고 기분 좋은 하루예요 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끝까지 기분 좋은 하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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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기분 좋은 하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월드 주제 역사 속 사교육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킹 교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교육으로만 공부를 한 박광일입니다. 아, K3하천의 K가 공교육의 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콩교육이네요. 콩교육. 그렇구만. 우리 프로에서 콩 발음 저기 금지. 예. 아, 우리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세스 메이커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일타 강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날 뭐야 저기 문어봐. 강사는 맞는데 일타 강사하셨어요. 일타가 아니라 솔직히 원탑이었죠 내가. 아 어떠했어? 어. 어떠했어? 그 누구한테 일타 맞고 그냥 이렇게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왔어요 내가. 그렇구만요. 아 스스로 내려왔다니 멋있다. 어우 셀프 스텝 다운. 북두신권 같다. 어? 북두신권이지 그렇지. 야, 아닌 게 아니라 뭐 주제 듣고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뭐 혼란을 겪고 있다. 네. 이런 정세가 아무래도 반영이 된 주제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대학 숙명 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상위층에게 변별력을 요구했던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염두를 두었겠지만 사교육과 관련한 문제 제기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라든지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사교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1994년도에 수능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학력고사가 이제 물러가고. 예. 나름 제가 또 SAT 강사 출신이에요. 일타 강사. 아, 예.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수학 능력 테스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SA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벼락 공부가 안 돼요, 이건요. 꾸준한 내공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SAT가. SAT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포맷에 차용한 게 수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SAT는 변별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말로 얘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아, 거기 뭐 졸업하기가 더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약간 학력고사와 SAT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변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룰 수가 있냐. 한두 문제는 정말 못 푸는 문제를 만들자. 어차피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란 걸. 그게 요즘 그 신문상에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뭔가가 더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력고사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0점 만점이었는데 역시 이제 수능도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등급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른바 점수가 100점부터 예를 들어서 99, 98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100점부터 98점은 1등급, 그다음에 97점부터 90점까지는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쉬워지면은 만점자가 많이 증가하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예.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걸 또 방지하자. 그래서 위에 좀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하자. 이런 논의가 또 이제 만들어졌으니 이게 어떤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더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최악의 이건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최악의 나쁜 점은 상대평가라고 봐요. 절대평가를 해야죠. 아니 내가 박광희 선생님과 우연히 한 반이 됐다고 해서 난 분명히 시험을 잘 봤는데 박광희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했다. 내가 B를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객관적인 능력을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근데 막 이 해가 지날수록 또 어떤 머리 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등급을 나눠 가지고 변별력을 또 줘. 머리 크기? 그러면은 특급이진 않아요. 그래.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저는 솔직히 전 취지엔 공감해요. 약간 놀랄 거야. 나 아는 사람들은 약간 놀랄 텐데 취지엔 공감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이 정말 막 너무 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이 정책 결정자에게 있으면은 이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든가.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충격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바로 말부터 꺼내버리고 그럼 이제 밑에는 그 말에 따라서 또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말까지 막 쏟아져 나오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성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 능력 시험이란 이름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미국처럼 바로 하기에는 대학을 또 준비를 하게 만들면 또 본고사가 부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또 이제 큰 어떤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봐봐요. 나름 제가 사교육업계에서 20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알았어.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수능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죠. 그러면은 사교육 업체라든지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또 만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난 학력고사가 좋았던 것 같아. 학력고사 세대요? 아니죠, 이제 수능 초기세. 학력고사 세대시잖아요. 전 SAT 세대입니다. 거짓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역사 속의 사교육을 돌아본다? 네.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사교육과 관련해서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은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서 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 과학 뭐라 그럴까요? 그 수능 또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과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제도에 공적 영역에서 국자감이나 성균관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 담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사교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서 이 과거 시험을 대비했던 그 사교육과 비슷한 실태를 한번 찾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약간 박광희 작가님의 그런 영역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사교육비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것이 1년에 22조 원이 낭비가 돼요. 22조 원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사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게 광풍이 불게 됐나. 대박이구나.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왜 하필이면 수많은 그 동네 가운데서 강남에서 대치동에 학원들이 몰리게 됐나. 요걸 한번 쭉 이해 한번 가볼게요. 재밌겠는데? 오늘 그쵸? 보면은 오늘 세계사가 아니네요? 세계사 상관없어.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대치동인가? 하필이면 왜 은땡 아파트 주변에 학원들이 몰리게 됐나?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좋았어요. 이건 한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약간 고해성사하는 입장에서. 알았어. 꼭 세계사 우리 박관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사 이런 데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했으면은 네. 섞어서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박광일 작가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예체능을 보통 사교육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체능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교양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고 모두 사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필요한 시험을 볼 때 그거를 별도로 준비하는 걸 사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첼로를 배워 학원 가서. 네. 그걸 사교육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런 정규 시험이 그렇지. 포함이 등장을 한 시기여야 되는데 그게 고려 광종 때 과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거가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의미의 사교육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짐작하시는 것처럼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과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합격한 사람하고 음서로 관료가 된 둘이 만나면 음서가 과거를 보고 놀립니다. 진짜? 제 시험 보고 왔대. 넌 백이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시험 보고 들어온 애도 있대 진짜. 너 가문이 그래서 뭐하러 왔어? 너 그래봤자 승진 못해 너. 그렇죠. 실제로 승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고려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장인어른 외할아버지까지 불러가지고 음서로 가야지 이 과거를 보는 거는 이런 건 진짜로 그때 당시로 보면은 신분이 좀 미천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관료로서 그냥 귀족과 과거를 합격한 관료가
이 비교가 되거든요. 아, 그렇지 능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나 시켜도 얘네들은 문장 하나도 써도 예쁘게 쓰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귀족들도 그냥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렇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교양 교육이 돼 있지만 그래도 전문 또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과거에서 이제 조금씩 이 과거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 시기에 이 과거를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립대학이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그래서 국자감이 있는데 조선시대 성균관과 다른 점은 기술학 말고 기술학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돼 있어요. 3품, 5품, 7품의 자녀들만 이 국자감에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과를 국자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보고 대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럼 국자감에 왜 가? 그러게. 우리는 또 신분이 안 돼서 못 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과거 하나만 놓고 공부를 하면은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국자감은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때에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너무 유명무실해졌네. 그렇죠. 거기 있는 그 교수님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 가르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가르치셨겠죠. 아. 네. 다 집에서 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넌 학원 안 다니냐?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히려 더 이제 나은 환경에서 이 국자감 안 가도 되는 애들은 너는 국자감, 나는 근자감.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그래도 이 과거 합격하는 게 요즘에는 좋다는데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드디어 이 과거를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 학원이네. 전문 학원이 생기는 거죠. 아. 그 선생님이 누군가 봤더니 최충이라고 하는 분인데 최충. 이 최충이라고 하는 분의 호가 문헌공이에요. 문헌공? 그러니까 그냥 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호. 예. 그러니까 이분은 문헌공이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 호가 됐는데 그 문헌공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물이 도자를 써요. 그래서 문헌공도. 문헌공도. 그러니까 문헌공이 아. 가르치는 클래스에 내가 포함됐다. 학도들 할 때 그 도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 문헌공도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쪽집게구나. 아니 저게 사업이 되는구나. 라고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무슨 도가 생겨가지고 서른도. 서른도까지. 이야,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네.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 정도 서른도 예. 나임 잘 타네. 예. 네, 그래서 뭐 홍문공도, 광원공도 이런 어떤 도가 생겼는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쭉 후대 역사가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12개인 거예요. 그래서 12공도. 12공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려 언제예요? 고려 때 중기에. 중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신정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사립 학원들이 생기게 된 건데요. 특히 이 문헌공도가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서 결국은 여기는 또 들어가면은 클래스를 9개로 쪼갭니다. 그 안에서 또 쪼개는구나. 그래서 문헌공도 안에는 구제가 있었고요. 그럼 이 공도를 창시한 이분들이 누구냐? 과거 출제자들입니다. 아, 출제자들이 직접 학원을 차렸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한때 과거에 시험 출제자였어.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학원장들의 노릇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기 그 SAT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뭐 몇 년도 시험 문제는 제가 신년시 과거는 제가 출제를 했고요. 장난 아니다. 그 별시도 제가 출제를 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분들의 실력이라는 거는 이제 성과로 어떻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되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고려 때는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르치는데 커리큘럼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봄에 공부하고 여름에 쉬었다가 다시 가을에 만나자. 아, 공반기도 있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여름 쉬는 시간에 50일 동안 특별 시험, 특별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과라고 하는 걸 해서 내 절 하나 빌려놨으니까 그 귀법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우리 오늘 여름 클래스를 운영을 합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50일. 힘들게 시키는구나. 네, 50일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하과니까 정규 커리큘럼하고 또 다른 특별 커리큘럼이잖아요. 특별 강사를 초빙합니다. 특별 강사? 네. 설마 뭐 현직 이런 건 아니겠지? 비슷합니다. 바로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선배. 야, 그나마 그건 낫다. 아직 발령 직전. 왜냐하면 예전에는 과거에 합격한다고 발령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쉬는 시간에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러니까 노하우가 따끈따끈한 거지. 그러니까 바로 내가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별시를 봤는데 이런 요즘의 추세더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학과를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나와 하면서 초에 불을 딱 붙여요. 초에다가 금을 거놨습니다. 뭐지? 그래서 문제를 하나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하라. 근데 요 줄이 떨어질 때까지 이 초가 녹아서 이 줄이 갈 때까지 그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과거 시험은 하루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발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 순발력을 여기서 기르는 테스트를 계속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성공을 하면은 그러니까 임시 테스트긴 하지만 성공을 하면 또 축하해 주는. 그럼 여기서 배우는 커리큘럼은 대부분 어찌됐든 다 논술 교육인가요? 그렇죠. 당시의 모든 과거 시험은 시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정해진 방식의 문장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이지만 거기에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선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과거의 고사라든지 현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흥미로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이것을 이용했던 고객, 이제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그 유명한 이규보. 문헌공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 제일 유명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강화도로 갔을 때 가장 유명한 문신으로 알려진 이 이규보가 아버지의 극성 때문에 이 문헌공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문헌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사교육을 받는다고 늘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공 못했어? 이규보 사수입니다. 사수했어요. 네. 뭐 팔자지 뭐. 그러니까 천재로 소문난 이규보인데도 불구하고 사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규보가 이거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는지는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대 고려 적어도 개경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떻게 보면 그 열기만은 지금 서울의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삼수사수 같아서요. 그 메가스 땡땡의 손준 회장도 삼수의 삼수. 네, 뭐 사교육적이 업체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고려 중기만 해도 벌써 이랬으니까 이 조선 때 이르면은 그렇게들 사대부가 그렇죠. 사대부들이 이렇게 그 사교육 시장에 열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당연히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일타 강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도 그렇게 일타 강사였던데. 그렇죠. 저기 귀양 갔을 때. 그렇죠. 이야, 재밌네. 알겠습니다. 김서민 님이 수능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좀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45rpm의 즐거운 생활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우리 갈 텐데 가기 전에 잊은 게 있죠?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 사교육 처음 시작됐는데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교육기관, 아까 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교육기관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서당, 2번 국자감, 3번 성균관. 힌트. 국가급 자신감이죠. 그렇구만. 아주 명료했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즐거운 생활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훈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자, 오늘 역사 속 사교육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서지아님이 이 코너 처음 듣는데 주제 재밌네요. 큰일 나셨네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이제 어서 오세요. 네. 큰일 나셨어요. 이제부터 예.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다 써야 하실지. 예, 이제 저기 정주행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팟캐스트로 정주행도 하실 수 있지요. 자, 우리 앞서서 고려대의 사교육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일타 강사 얘기하고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렬왕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데요. 이 노인은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 제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어찌 공이 적다고 하겠는가. 상을 내려라 라고 해서 실제로 상을 내렸습니다. 그게 누굴까? 이게 강경용이라는 분인데요. 강경용. 예, 이분이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게 왜 유명했냐면 이제 왕실의 어떤 사람이 잠깐 자기가 아는 지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예. 근데 놀러 갔는데 옆에서 밤새도록 누가 소음을 내는 거예요. 막 잔치를 하느라고. 시끄럽게 밤이 됐는데 잠도 안 자고 항의를 하러 갔나 봐요. 항의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던 거였죠. 그 시간에. 밤새도록. 야. 아니 그래도 무슨 잔치를 밤새도록 하지? 라고 해서 이제 뒷조사를 한 겁니다. 왕실 예. 사람이니까. 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강경용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10명이 속과라고 할 수 있는 진사생원에 모두 합격을 해서 그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밤새도록 잔치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 층간소음이 앞으로 열흘 동안 지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어떤 감동이라고? 분이었기를 잘 가르쳤으니까 모두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렬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 충렬왕이 이 강경용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상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타 강사가 되는 거고 이분의 명성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조선시대 초기에도 누구가 선비가 요즘에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고려 때 강경용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약간 대명사가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타의 대명사가 됐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려고 했던 고려 때 이제 사교육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게 또 의외의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온 사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 고려는 작은 나라고 변방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이런 사교육에 대한 열기가 있고 교육률이 좀 심하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문장을 봤을 때 느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송나라에서 보고. 근데 송나라 사신이 보고 고려 이제 땡땡 정도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변방의 나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지? 그런 느낌으로 문장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내부로 볼 때는 그게 또 사교육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저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 싶어한단 말이야. 또 여기에 좀 감동을 받은 다른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문헌공도라든지 이규보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은 보통 사람이 접근하고 싶다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최상위권만 이런 교육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또 이제 공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같은 시선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장면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또 쉽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전 주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오늘 또 우연인가 아침에 어떤 그 짤방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미국 거였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만든 건데 어디서 구했는지 전무송 씨 얼굴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이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받아온 성적을 보고 하는 말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야. 근데 A를 받았어. 에버리지. 평균했네. 우리 애. 하고 쭉 나오고 뭐 이렇게 C 맞았어. 클로젯. 옷장으로 들어가. F 맞았어. 가족을 바꿔라. 패밀리. 야, 이 미국 사람들도 약간 좀 그런 이 좋게 말해 교육열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약간 좀 창피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썬킹 교수님. 자, 아까 스파르타 교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나? 잠깐 스파르타식으로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각촉부시라고 초에다가 불 붙여가면서 그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 가운데서 도시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페르시아 왕 덤벼! 아테나가 더 좋아. 네? 아테네가 더 좋아. 아테네 학당 뭐 그 냉장고 있다며요. 근데 그 아테네는 왜 성공을 하고 스파르타가 무너졌냐? 근본적으로 교육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이제 허 MC가 좋아하는 것처럼 맹꽁이 학당이 아니라 예. 아테네 학당 같이 전인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예. 모든 걸 한 과목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배워서 전인 교육을 시키자였어요. 근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무인 국가잖아요. 전 지방에서 노예를 끌고 오다 보니까 스파르타 시민보다 노예 수가 20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0배가 더 많은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냐? 여기는 병영 국가가 돼야 돼요. 그렇지. 병영 국가가. 그래가지고 뭘 시키냐면은 이젠 됐고 아테네가 하는 무슨 교육, 철학 교육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싸우는 전투만 한다. 뭐 여러분들이 영화 300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정말 갓난아기가 응애 태어났는데 약간 뭔가가 아프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산속에 갖다 버리고 예. 우수한 전사가 될 수 있는 아이들만 키웠어요. 맞아요.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칼싸움이에요. 그리고 뭘 시켰냐면은 15명 규모로 공동 식당제를 운영을 했어요. 예. 공동 식당.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 15명 그룹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한 소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군대에서 전우조 생각하시면 돼요. 손잡고 다녀 전우조. 아, 그렇지. 예. 아니 뭐를 들었어. 들어서 알고 전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15명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자기 집 가도 되는데 하루 한 끼는 꼭 이 15명은 같이 먹어야 돼요. 아 그럼 전쟁 때 진짜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5명이 모인 데서 사설 학원이에요. 여기서 전투 방법도 배우고 전투 기술도 배우고 그렇지. 국가에서는 터치를 안 해요. 너희들 15명이 모인 것은 국가가 만든 학원이 아니라 너희들 개인이 만든 개인 학원이다. 근데 문제는 학원비를 개인이 갖고 와야 돼요. 아하. 그 학원비가 뭐냐면 식량을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식량이 기본적으로 돼지고기와 와인은 기본으로 갖고 와야 돼요. 아하. 근데 스파르타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스파르타가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난 분명히 내일까지 돼지고기 2근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 그러면 나머지 14명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가요. 나는 스파르타에서 못 살겠다. 아테네로 튀겠다 등등.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15인의 공동 식당 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총 성인 인구가 9,000명이었던 스파르타가 그 성인 인구가 한 900명까지 떨어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료급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료급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바로 실감할 수 있지 않나. 야, 이 스파르타와 무료급식을 또 연계시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거요. 아 이거를 자유 그 국가에서 좀 이거 사실 이 군대나 마찬가지인 건데. 맞아. 군대 징집하면서 왜 돈을 가져오래? 너 먹는 밥 그거 밥값 네가 내.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하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영어 사교육비가 22조가 연간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 누가 시작을 했냐면은 이하영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하영 아시죠? 네, 주미공사. 그렇죠. 그 외무부 대신요. 네. 아시다시피 1882년에 우리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강화도에서 체결하면서 예? 미국과 우리가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이쪽은 아메리카가 앉았고 이쪽은 조선에서 앉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청나라에서 마건충이라는 통역사를 데려와요. 마건충. 그러니까 이중 통역을 한 거예요. 우리 관리가 한자로 마건충한테 청나라 관리한테 써주면 영어를 알았던 마건충이 미국인한테 조선 wants to thank you very much 통역을 해주고 또 미국 측에서 뭐라 하면 마건충이 오케이 hold on 한 다음에 한자로 써서 조선 관리에게 주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82년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국 측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부족해. 됐고 5년 후에 영어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하자고 가요. 예. 그 정도 약간 저 미리견이라는 미국이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중국 측에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이랑 수호 통상 조약 하라고.
가서 미국 보고 와라. 해서 민영익 등등등을 보낸 것이 83년도에 보빙사지 않습니까? 이제 눈 뒤집어지지. 우와, 엘리베이터 처음 보고 에디슨이 개발한 전구 처음 보고 맨하탄 그 마천루 처음 보고 기차 처음 타보고. 기차 처음 타보고 난리 났지 뭐. 나 돌아왔어요. 보고를 한 거야. 민영익, 홍영식 등등등이. 전하, 미국 갔다 왔더니 아메리카 넘버원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려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영어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미국 측에 영어 교사 좀 보내달라. 국영 영어 학원을 만들겠다 한 것이 이제 유경 학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이하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하영. 기록에 따르면 부산 동네에서 떡장수를 했다고 해요. 떡 사세요. 떡 사이소. 떡 사이소. 부산입니까? 그런데 부산에 도착했던 그 알렌 선교사, 예. 뭐 재중원을 만든 알렌의 조수가 됐어요. 어떻게? 조수. 어떻게 됐지? 야.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알렌의 어깨 너머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알렌이 고종의 주치의가 됐잖아요. 고종도 영어를 못하니까 야, 이 통역 필요하다. 누구 없냐? 저기 떡장수 하던 내 조수가 있는데 데리고 와서 통역 좀 시키자고. 그래서 아무나 궁에 못 들어오니까 벼슬을 하나 고종이 줘요. 제일 밑에 벼슬을. 예. 이거 줄 테니까 너 와서 알렌이랑 우리 사이 통역을 하라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하영이라는 인물이 주미공사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나중에는 을사늑약 체결할 때는 외무부 대신까지 올라가요. 오호. 이게 조선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문이 난 거야. 소문 야, 났어요. 동네 떡장수가야 I am fine, thank you 이거 하니까 출세하더라. 조선의 영어 광풍이 불었어요. 그때 배제학당을 만든 그 아펜젤러가 예.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A, B, C, D, E, F, G 공부를 하시냐. 조선에서는요. 정말 신분이 낮은 상태에서 출세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뭐 저기 뭐야 우리 저 뭐야 벼슬도 주고. 어? 벼슬도 줬잖아. 그러니까. 아유 저는 뭐 평민 노비 출신인데 영어만 하면 나도 궁 들어가서 고종 황제만 만날 수 있다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까? 영어 광풍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실용 영어였어요. 그때 조선인들의 발음과 일본인들의 발음을 비교한 미국식 자료가 있거든요. 비슷하겠지 뭐. 아니요. 우리 조선인들 발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그때도? 예. 정교했어 진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석영 선생이 그때 영어 교재를 편찬을 했었는데 예. 종두법을 만들었던 그분이 영어를 잘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R 발음을 의얼로 썼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가장 현지 음가에 가깝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R 배우지만 의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라디오 뭐 돌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발음이 그 당시 이미 미국 이게 한 30년 전 20년 전에 교재예요. 야, 130.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그 미국 선교사가 기록한 거 보면 L 발음할 땐 앞에 을 발음하면 정확한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라이언 같은 경우에 사자를 라 앞에 조그맣게 을 썼어요. 라이언. 라을라이언. 라이언. 이렇게 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영어에 일치월장을 하고 있던 조선에 큰 또 악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악재. 국권을 이제 침탈당했어요. 일본이. 예. 당연히 이제 조선에 있던 대한제국에 있던 그 선교사들은 다 쫓겨가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영어 회화 금지, 문법만 공부하자. 변별력 테스트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명사, 대명사, 주격보호, 관계대명사 어쩌라고. 아유 싫어. 그게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식민지 조선에서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을 예. 들어가려면 3가지 과목만 봐야 돼요. 국어, 일본어, 그다음 수학, 그리고 영어였어요. 철저하게 변별력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경성제국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 입학 시험을 보셨어요? 봤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몇 년 전에 태어나셨길래? 아니 그때 본 게 아니라 예. 사료로 남아 있는 거 봤다고. 사료로 남아 있는 거 봤다고. 아니 뭐 이제 평소에 내가 그런 말씀 워낙 자주 하시니까. 내가 무슨 도깨비도 아니라 예. 사실 나이 많아요 저. 예. 나름 영어를 잘하는 제가 봤을 때도 못 풀 정도의 어려워. 셰익스피어의 고어 지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한 거예요 이걸요. 그럼 미국인도 몰라요. 영국인도 모르고. 저번에 제가 EBS에 있을 때 예.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셰익스피어 고학을 전공을 하는 5명의 영국인 박사 과정생들을 초청해서 EBS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예. 영국인이에요. 셰익스피어학 전공이에요. 노량진에 데리고 갔어요. Come here. 이게 코리아 폴리스맨이 봐야 되는 최고 공무원 시험 영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인 노량진. 못 풀어. 영국 셰익스피어 박사가. 스미스 박사. 이런 단어 본 적 있냐고. no. 못 봤다고. 고어였나? 예? 고어였나? 그래서 이런 시험 왜 보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코리아에서는 경찰 되려면 이 시험 통과해야 된다고. 아유 징그러.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영어가 아닌 변별력 테스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약간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저는 이제 이 전에 이제 그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미국의 이제 실태를 알고 여기는 무슨 신들이 사는 나라인가? 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닫고 나서 자기들 말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일본어를 버리고 그냥 영어를 국어로 삼자. 일본의 국어로 삼자 이래서 한참 운동도 벌이고 정책 입안 직전까지 갔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결국 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시기라는 게 뭐 동북아 많은 나라들에게 어떤 이 굴욕감과 더불어서 저거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못 배우면 다 죽는다. 근데 못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 해방된 직후에 다시 미국 군정 때 이제 그 영어 선생님들이 들어와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한 거예요.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What is that? 했어요. 예? 근데 학생들은 What is that? 라고 따라한 거야. 어이구. 진짜로. No.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What is that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니까 학생들이 웃었대요. 그 발음 뭐냐고. 나 미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발음이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근데 간단히 또 요까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대치동이 갑자기? 사기가- 맞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70년대 때 강남이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르르 성북동이에요. 평창동이에요. 하던 진짜 오리지널 부자들이 반강제로 지금 강남으로 이주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담동 등등등에 정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찐 오리지널 부자들이에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뭐 공부 안 하면 미국 유학 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 이제 개발 이후에 이른바 사자들 정말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들, 변호사, 검사, 의사, 판사들이 청담동으로 못 들어가고 청담동 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 정착을 해요. 어허. 그때 마침 어떤 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은땡 아파트요. 은땡 아파트에 입주를 한 이 자수성가형 사자들은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공부해서 성공했잖아요. 너희들이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가 딱 그 테란로가 경계선이거든요. 네. 파라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파라군 내에서도 그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테란 북쪽은 태북이라고 해요. 태북. 테란로 남쪽은 태남.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태북 애들은 태남 애들이랑 안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 그래서 태남에 있던 은땡 아파트에 있는 자수성가를 한 그런 아빠 엄마들이 아들아 꼭 들으라. 언제까지 우리가 태남이냐. 테란로 건너가지고 우리도 태북 가자. 청담로 가자. 어떻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자기는 공부로 성공했기 때문에. 어허. 그걸 알고 슬슬 학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당시 강남에 있던 학원, 특히 노량진에 있던 학원 강사들이 어이 저기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은땡 아파트 주변에 우리 거기 학원 차리고 우리 한번 입시학원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80년대 후반 올림픽 기점을 해서 슬슬 대치동에 학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학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포화 상태잖아요. 한 번에 그 대치동에. 그러면 뭔가 차별성을 둬야 돼요. 우리 썬킴 어학원이 박광희 어학원보다 더 잘 나간다. 뭘 할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그때 80년대 후반에 대치동에서 어떤 한 학원장이 했어요. 학원장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과 배움은 늦습니다. 우리는 4학년 때 5, 6학년을 미리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이 그때 등장을 해요. 근데 되게 선행학습의 역사가 그럼 되게 오래됐네. 아니요,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이면 오래됐지 뭐. 그래요? 하긴 선행학습이라는 게 저는 그 가장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울 건 중학교 때 배워야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왜 배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의 그 사교육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개념이었는데 예. 이게 공교육을 앞서 나가다 보니까 공교육이 죽어버리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렇죠. 예. 이미 다 배운 거라든지 또 거기에서 배울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끝? 네? 끝? 다음번에 사교육 파트 2 할게요. 파트 2도 있어? 파트 2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연봉 200억 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나? 강사들 약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 알겠습니다. 역시 친정부. 뭐? 집에 갈래요.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2번 국자감이었죠. 김다연님, 문준배님, 7205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사교육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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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시고요. 신청곡은 그냥 제목만 딸랑 써서 보내주셔도 틀어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커피 쿠폰 우리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신영수님, 웅디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머리카락을 자주 자르러 오는 취준생 총각인데요. 면접 보기 전날마다 머리카락을 자르러 오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 제 가슴이 아프네요. 빨리 좋은 직장 구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너무 따뜻하다 세상에. 와, 오 영수님,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러네. 막 뭐랄까 이 감동을 주려거나 혹은 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보다 그냥 이렇게 뜬금없는 일상을 읽을 때 갑자기 확 치일 때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 총각분이 이 사연을 들으시면은 이 기운 때문이라도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이 있으시는 분, 지나친 기대가 서로에게도 불편함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라서 자식에게 욕심을 부렸나 봐요. 시험 기간 동안 휴대폰만 보고 있는 아들을 보는 게 너무 속상해서 조언을 한다는 게 그 횟수가 잦다 보니까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걸 남편의 중재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아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주려고요. 오늘의 결심이 제발 시험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잔소리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한테 잔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표현을 잔소리로 하신 건가? 엄청 그냥 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신 건데 단지 훈육과 잔소리라면은 천번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드님과 함께 좋아하는 곡을 또 선정해서 신청도 해주셨네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하셨는데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신나고 시원한 노래 같이 들어요. 시로그린의 Forget You 신청합니다 라고 이장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6870 쓰시는 분, 웅디 저는 저에게 힘을 좀 주고 싶어요. 저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외 전시를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제가 뭐라고 해외에서 전시를 하는지 어이도 없지만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전시를 치르고 올게요. 파이팅이라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허지용 파이팅 해주셨는데 어이구, 뭐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용기 100배 하실까?
6870 쓰시는 분, 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해외 전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무슨 그 금수저가 경력 한 줄 추가하려고 부모님이 뭘 밥상을 차려준 게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만 하니까 이런 상이 차려진 거죠. 6870 쓰시는 분, 본인의 역량 아낌없이 다 발휘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뉴스에 나오시는 거 아닌가? 파이팅이에요. 0760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사랑2 들을게요.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안은숙님이 신청하신 곡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신화의 으쌰으쌰.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린, 기술 김원영, 김한기, 저는 하중이었습니다.